이제 지난 4월 달에 썼던 보고서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민주화 내용이 각 국가마다 차이가 다 많습니다. 뭐 미국 다르고 일본, 프랑스, 독일, 이스라엘이 다 다르긴 합니다만 결국 핵심은 당시의 경제 위기, 사회적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하나의 이제 도구로서 사용, 그 본질은 다 똑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표 2는 우리 경제개혁연대하고 경제개혁연구소의 전문가들이 지난 2012년부터 계속해서 재벌 문제와 관련된 경제민주화 관련 이제 국회 입법과제를 쭉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한 내용을 쭉 정리를 했는데요. 그 밑줄 친 부분은 이번에 좀 중시하게 되어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민주화 과제에 좀 포함된 것들을 해놓은 것이고요. 물론 이것이 뭐 단기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만 이거조차도 상당히 과격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는 국회에서 혹은 학계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이제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적어도 일정한 정도 국회에서 논의가 충분히 되어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1년 이내에 입법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가 쭉 써놓은 것입니다만 경제민주 우선 과제 제시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칙은 결국은 우선적으로 국회에서 토론이 좀 충분히 되어 가고 합의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주저리 쭉 썼습니다. 이것도 제가 보고서 썼던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내용은 41페이지에 표 3에 하나로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19가지 정도의 과제는 아마 제가 검토를 해보면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었던 부분들이고 학계에서도 일정한 정도 혹은 이른바 보수 진영에서조차도 타당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해놨기 때문에 요 정도는 1년 이내 혹은 금년 이내에 입법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과제들이 대체적으로 박근혜 정부 때에 이미 논의가 됐었던 겁니다. 이제 박근혜 정부가 안 했던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그쪽에서조차도 이미 이제 상당한 정도 논의가 됐었던 부분들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2페이지에 보면 본격적으로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인데요. 문재인 대통령 경제민주화 10대 분야 공약 해서 제가 지금 이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주나 이제 완성본을 발표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10대 분야의 각 과제를 보면 앞서 우리가 논의한 혹은 논의가 되었던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현재 야당들이 내놨던 과제들입니다. 그래서 유사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령 보복 조치에 대한 처벌권 강화, 공정거래법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대한 다른 당의 입장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아주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씩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하고 의외로 이 국회 논의나 할 때 매우 중요한 것이 이제 자유한국당이 아무래도 다수당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생각을 좀 많이 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 4번에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도입 이 정도만 해서는 안 된다. 여기 아마 뭔가 또 숨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잘 볼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재벌 경제력 집중 억제와 지배구조 개혁에 있어서 자유한국당도 다중대표소송 제도를 도입하자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보면 지분 100% 보유에 한해서 하자는 얘기죠. 이거는 하나만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더 보면 일감 몰아주기 같은 경우 다음 페이지에 보면 자유한국당의 규제 대상이 이제 지금 현재 30% 20%인데 20%로 상장과 비상장 구분 없이 하자. 이 부분은 대체적으로 합의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더해서 현재 일감 몰아주기가 어제도 보니까 굉장히 늘었다고 했는데 결국은 거기에 지금
기업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효율성과 긴급성과 보안성 때문에 다 빠져나간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을 하자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엄격한 조사와 이 판단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서는 대부분이 빠져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5번 집단 소비자 강화 같은 경우에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이거 경제민주화에는 집단 소송제 도입 이렇게만 해놨는데, 그 다음 그 옆에 보면 다들 그 소비자 분야 집단 소송제 확대 이렇게 하고 각 당이 이러이러한 입장을 보냈는데, 저희의 그 우리 그 연구소나 여기 연대 입장은 일반법으로서 집단, 절차법으로서 집단 소송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뭐 계속 뭐 비슷한 겁니다만, 그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했던 공정위 조사권을 확대에 있어서의 그 사인의 금지 청구권 도입, 요것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포함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조사활동 방해에 대한 처벌 강화는 지난 4월 18일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이제 소상공 자영업자와 골목상권 보호인데, 여기에 보면 상대적으로 많은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상공인 생계형 저가법정 지정제도 도입, 여기에도 보면 의외로 그 자유한국당도 생계형 업종에 대한 대기업 기한 없이 진출 제한 신규 도입 있단 말이죠. 이것도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그쪽에서 이제 어떤 태클을 걸고 나올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 보면 정의당에서 중소기업 고위업종제도 부활을 해놨는데, 저는 아마 중소기업 고위업종을 분석한 분은 대한민국에서 몇 분 없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저도 한 사람인데, 중소기업 고위업종 전반적인 재도입은 저는 좀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그런 점이 있고요. 아무튼 이 소상공 자영업자 보호 전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의외로 다른 당도 상당히 유사한 것들을 제시를 하고 있어서 이 국회에서 논의만 잘하면, 정부가 잘 이끌고 잘 노리만 하면 많은 경우가 이 정도는 뭐 입법화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편으로 뭐 자본시장 관행 개선 같은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만 다른 당의 공약은 별로 보지를 못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 국민연금 역할 강화 같은 경우는 이미 최근에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적으로 도입한다고 했기 때문에 뭐 이것도 통과될 거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저는 그 경제민주화 10대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 있어서도 결국 최근에 이제 국정기획 자문인가요? 거기에서 매우 급하게 해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물론 시간이 없고 해서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만, 뭐 100일 과제로 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뭐 있을 수 있긴 합니다만, 좀 더 천천히, 그러니까 급히 먹는 밥이 체할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하고 기간 내에서 1차적으로 임기 상반기 내에 법제도화할 수 있는 그런 것과, 그다음에 앞서 제가 말씀드린 표 2와 3에 있어서의 그 과제들을 임기 5년 이내에 완성할 것을 약속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표 1과 같은 내용 같은 경우는 정말로 향후 한 10년에서 충분히 이 한국 경제가 제대로 지속 가능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든다는 그런 어떤 목표를 가지고 토대를 좀 충분하게 가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력 집중이 심각한 현 상황에서 단순하고 불가역적인 구조적 개혁만이 유일한 해결책이고, 행위 규제만으로 재벌 개혁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이제 언급하신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저는 문재인 후보 공약집을 검토해 보면 이런 구조 개혁에 대한 언급은 사실 좀 없거나 상당히 이제 빈약했던 건 사실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재벌 개혁의 어떤 과제가 정말로 실현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의심을 갖고 있었던 차에 또 이제 박사인 교수가 이제 적절한 지적을 해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사실은 재벌의 어떤 구조적 개혁을 한다고 했을 때 이것이 갖는 어떤 부담감이 분명히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것이니까 뭐 진위가 확실치는 않지만 그 대통령 후보에 나섰던 분들 중에 뭐 예를 들어서 재벌해체라는 용어를 썼다가 다시 이제 물리는 분도 본 적이 있고 그런데 근데 이제 그 좀 그 선정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대신에 좀 중립적인 표현을 써서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또 동의를 하시는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막혀서 사실은 논의가 실질화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학계나 또는 이제 정책을 집행하거나 생산해내는 이제 국회도 거의 이제 비슷한 것 같은데 딱 요까지예요. 그러니까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정도로만 하고 더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현 정부에서 저는 뭐 사실 박상현 교수님 1년 로드맵을 제시했지만은 저는 뭐 더 길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5년 안에 어떤 그 기초가 마련되면 좋겠다 이런 정도까지도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그 토론문에서 뭐 그렇다고 해서 이 논의를 아주 상론을 한 것을 다 보여드릴 것은 아니고요. 저는 구조적 개혁과 관련해서 이제 3가지 정도의 어떤 방안이 가능하지 않느냐. 지금까지 또 이제 우리 사회에서 나온 그 논의들을 또 집약해 보면 첫 번째가 일단은 전면적인 어떤 해체 방식도 생각해 볼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 지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삼성그룹이 이제 62개 계열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뭐 그걸 다 이제 쪼개는 방식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또는 뭐 최소한 뭐 예를 들어서 연관 산업, 관련 산업 분야로 뭐 이렇게 한정해서 그룹의 운영 범위를 제한하는 것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식의 어떤 이 접근과 관련해서는 물론 이제 당연히 이제 어떤 동의 과정이 국민경제적 동의 과정이 그리고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라는 어떤 국민경제적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같이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방법론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다들 지금 박상희 교수님이 이스라엘 모델도 좀 보여주시고 또 그 이전에 이제 미국의 스탠다드 오일이나 이런 그 미국 경험도 어떤 그 전면적인 해체를 했던, 그러니까 스탠다드 오일은 32개로 쪼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해체의 어떤 예들을 이제 참고할 수는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이제 스탠다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그걸 그 기존에 이제 그 기업들을 이 록펠러가 다 자신의 그 산하에 모으면서 주식을 그 자신의 이 모체인 오하이오 이 컴퍼니의 그 지분과 교환하는 방식으로 했고 다시 이제 그거를 돌리면서 그러니까 이게 다시 이제 스피너업 한 거죠. 그러니까 다시 원래대로 이제 돌려주는 방식으로 이제 이걸 한 건데 사실 그런 손쉬운 방식을 우리가 쓰기는 어려운 현재 지분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상당수의 이런 그 대규모 기업 집단에 속해 있는 그 계열사들이 시장에 나올 텐데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자본이 우리 경제에서 과연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좀 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이제 방식은 이런 해체 방식이라기보다는 구조적인 어떤 그 전환 방식을 우리가 쓸 수 있는데요. 저는 이스라엘 모델을 박정희 교수님이 주목하고 있는 것도 이제 그런 관점이 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데요. 현재 이 우리나라 그 기업 집단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지주회사형 아니면 순환형 이제 이 구조를 이제 취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은 순환형 쪽에 이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이야기가 되고 실제로도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뭐 웬만한 전문가 아니면은 이런 순환형으로 되어 있는 기업 집단들의 그런 이 상세한 그런 이 지분 구조를 파악해내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그리고 그런 어떤 복잡성은 결국은 기업 지배의 어떤 투명성 문제를 야기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비합리적인 어떤 그런 의사결정, 시장의 왜곡 이런 것을 나갈 수 있으니까 사실 이제 이런 것을 이제 뭐 지주회사형으로 전환하는 문제도 분명히 이제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들어요. 근데 이제 이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뭐 고려될 분들이 많고
그러니까 현재 지주회사 제도가 공정거래법에 존재하는 거의 그 규제되고 있는 지주회사 제도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스라엘은 뭐 2층으로만 제한을 했다지만 우리는 좀 여기는 기술 안 돼 있으면 실질적으로는 5층까지도 가잖아요. 그러니까 5단계까지도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지주회사 수직적 구조를 갖고 있고, 또 내부적으로는 또 뭐 여러 가지 금산분류와 관련된 어떤 복잡성이 더해지고 있는데, 이런 현행 지도화에서 지금 단지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이 순환형 지주회사를 끊는다고 할 경우에는 결국 다 이쪽 이런 형태의 지주회사 제도로 갈 텐데, 지금 현재 지주회사 그 제도가 우리가 이제 바람직한 어떤 그 집단 구조 모형으로 상정할 수 있는 만한 것인가? 그게 아니라면 결국 같이 손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순환 출자를 해소하는 문제도 언젠가 이제 박 교수님 한번 지적하신 것 같은, 다른 자리에서 지적하신 것 같은데, 순환 출자 해소하면 다 지주회사로 가긴 갈 거다. 근데 이게 과연 어쨌든 그런 바람직한 문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방식으로 하나 상정할 수 있는 거는 개별적인 접근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위법행위 문제라든지 또 어떤 국민 경제적으로 미치는 어떤 해악성 이런 것들을 정성정량적으로 평가를 해서 개별적으로 특정한 기업 집단을 어떤 요건을 충족하는 특정한 기업 집단의 경우에 이제 어떤 제재를 가하는 방식으로 계열 분리 명령을 행한다든지 하는 것도 상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경우든지 간에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은 특히 이제 개별적 접근 방식의 경우에는 현재 지금 우리 공정거래법의 계열에서 편입에 관한 어떤 그 규정을 두고 있고, 그리고 이 편입에 관해서 사실은 이제 실질적 심사의 권한을 부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편입의 어떤 근거 조항만 마련하고 있는데, 이런 것 등을 이제 제도적으로 조정을 하면은 가능할 수 있는 가능한 방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구조적인 것 외에 뭐 박 교수님도 비슷한 취지로 말씀하셨겠지만은 행위 규제나, 그러니까 이른바 행태적 규제의 중요성도 역시 이제 부인하기는 어려운 것이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여러 가지 지금 이런 집단소송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다 비슷한 맥락에서 제기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 가지 점 정도에서 이 행태적인 규제, 행위 규제의 강화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이거는 뭐 공정거래 어떤 제도적 개혁보다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구체적인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전통적이거나 어떤 서구에서 형성된 어떤 법리의 이렇게 도구마적으로 좀 수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경제 현실에서 미치고 있는 어떤 재벌의 존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위법 판단에 고려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하고 싶고, 그 다음에 시정조치 부과와 관련해서도,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이 절차적이거나 또는 제재적 측면에서 뭐 많이 얘기를 했는데, 공정거래법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은 너무 그동안 구체적인 행위와 관련된 이 제재로서 시정 조치로서 구조적 조치에 소극적이지 않았나. 대개 뭐 강한 제재라고 하면 뭐 과징금 많이 부과하는, 물론 과징금도 하지만은 사실은 구조적 조치가 나갈 때 기업들의 어떤 느끼는 억제력은 훨씬 더 크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너무 좀 소극적이지 않았나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조직적인 대응의 필요성은 무척 큰데요. 이거는 역시 종합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 권한 강화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또 부서라든지 이런 조직적 대응도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으로는 잘 지금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동의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한 가지는 뭐 최근에 자꾸 사실은 뭐 언론을 통해서 4대 재벌 뭐 쪽에 집중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재벌의 양극화도 나오고 그것도 나오긴데, 근데 4대 재벌이라는 얘기 딱 처음 듣는 순간에 뭐 비슷한 느낌을 가지셨겠지만은 롯데는 좋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그 4대니 5대니 이런 용어들은 사실은 오해를 낳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특정한 기준 뭐 지금 뭐 굳이 얘기한다면 뭐 LG하고 롯데하고 자산 총액 차이가 2조밖에 1.5조 나요. 그러니까 근데 5위하고 6위 차이는 훨씬 크잖아요. 한 30조 나던데. 그러니까 그런 그 오해를 낳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정한 기준, 객관적 기준 제시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소수에 좀 집중하는 건 저도 동의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경제민주 우선 과제 제시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칙은 결국은 우선적으로 국회에서 토론이 좀 충분히 되어가고 합의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주저리 쭉 썼습니다. 이것도 제가 보고서 썼던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내용은 41페이지에 표 3에 하나로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19가지 정도의 과제는 아마 제가 검토를 해보면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었던 부분들이고 학계에서도 일정한 정도 혹은 이른바 보수 진영에서조차도 타당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해놨기 때문에 요 정도는 1년 이내 혹은 금년 이내에 입법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과제들이 대체적으로 박근혜 정부 때에 이미 논의가 됐었던 겁니다. 이제 박근혜 정부가 안 했던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그쪽에서조차도 이미 이제 상당한 정도 논의가 됐었던 부분들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2페이지에 보면 본격적으로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인데요. 문재인 대통령 경제민주화 10대 분야 공약해서 제가 지금 이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주나 이제 완성본을 발표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10대 분야의 각 과제를 보면 앞서 우리가 논의한 혹은 논의가 되었던 부분은 상대적으로 많은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도 도입, 여기에도 보면 의외로 자유한국당도 생계형 업종에 대한 대기업 기한 없이 진출 제한 신규 도입 있단 말이죠. 이것도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그쪽에서 이제 어떤 태클을 걸고 나올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 보면 정의당에서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 부활을 해놨는데 저는 아마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분석한 분은 대한민국에서 몇 분 없습니다. 그중에 이제 저도 한 사람인데 중소기업 고유업종 전반적인 재도입은 저는 좀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그런 점이 있고요. 아무튼 이 소상공 자영업자 보호 전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의외로 다른 당도 상당히 유사한 것들을 제시를 하고 있어서 이 국회에서 논의만 잘하면 정부가 잘 이끌고 잘 노리만 하면 많은 경우가 이 정도는 입법화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편으로 자본시장 관행 개선 같은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만 다른 당의 공약은 별로 보지를 못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 국민연금 역할 강화 같은 경우는 이미 최근에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적으로 도입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통과될 거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상장과 비상장 구분 없이 하자, 이 부분은 대체적으로 합의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더해서 현재 일감 몰아주기가 어제도 보니까 굉장히 늘었다고 했는데 결국은 거기에 지금 기업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효율성과 긴급성과 보안성 때문에 다 빠져나간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을 하자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엄격한 조사와 이 판단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서는 대부분이 빠져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5번 집단 소비자 강화 같은 경우에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민주화에는 집단소송제 도입 이렇게만 해놨는데 그 다음 옆에 보면 다들 소비자 분야 집단소송제 확대 이렇게 하고 각 당이 이러이러한 입장을 보냈는데 저희의 우리 연구소나 여기 연대 입장은 일반법으로서 집단, 절차법으로서 집단소송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계속 비슷한 겁니다만
그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했던 공정위 조사권한 확대에 있어서의 그 사인의 금지 청구권 도입, 요것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포함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괜찮을 것 같고, 그다음에 조사활동 방해에 대한 처벌 강화는 지난 4월 18일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이제 소상공 자영업자와 골목상권 보호인데. 여기에 보면 이제 지난 4월 달에 썼던 보고서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민주화 내용이 각 국가마다 차이가 다 많습니다. 뭐 미국 다르고 일본, 프랑스, 독일, 이스라엘이 다 다르긴 합니다만, 결국 핵심은 당시의 경제 위기, 사회적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하나의 이제 도구로서 사용, 그 본질은 다 똑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표 2는 우리 경제개혁연대하고 경제개혁연구소의 전문가들이 지난 2012년부터 계속해서 재벌 문제와 관련된 경제민주화 관련 이제 국회 입법과제를 쭉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한 내용을 쭉 정리를 했는데요. 밑줄친 부분은 이번에 좀 중시하게 되어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민주화 과제에 좀 포함된 것들을 해놓은 것이고요. 물론 이것이 뭐 단기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만, 이거조차도 상당히 과격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는 국회에서 혹은 학계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이제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적어도 일정한 정도 국회에서 논의가 충분히 되어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1년 이내에 입법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가 쭉 써놓은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현재 야당들이 내놨던 과제들입니다. 그래서 유사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령 뭐 보복 조치에 대한 처벌권 강화, 뭐 공정거래법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대한 다른 당의 입장,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아주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씩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하고, 의외로 이 국회 논의나 할 때 매우 중요한 것이 이제 자유한국당이 아무래도 다수당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생각을 좀 많이 좀 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 4번에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도입, 이 정도만 해서는 안 된다. 여기 아마 뭔가 또 숨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잘 볼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재벌 경제력 집중 억제와 지배구조 개혁에 있어서 자유당도 자유한국당도 다중대표소송 제도를 도입하자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보면 지분 100% 보유에 한해서 하자는 얘기죠. 이거는 하나만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더 보면 일감 몰아주기 같은 경우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자유한국당의 규제 대상이 이제 지금 현재 30% 20%인데 20%로